자, 오늘은 저번 시간 영상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새로운 주제를 또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가 그때 기권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층상, 구조, 복잡, 병역. 오늘은 이제 그 기권 중에서도 대기 중에 이제 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떤 거냐면 이제 수증기에 대한 곡선,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곡선을 이용한 상대속도 구하는 것까지 같이 알아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두 개의 주제가 연관이 깊어서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할 건데, 페이지가 많다고 내용이 많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64쪽부터 67쪽.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닥따닥 선생님이 간단한 기본 용어들을 적어놨어요. 포화 상태, 포화 수증기량, 상대속도. 그리고 여기도 이제 빈칸으로 선생님이 만들어 놨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거의 정의를 외우는 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워놓으면 확실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쉽고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은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있을 테니까 그냥 가볍게 이런 용어가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놓으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부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65쪽 윗부분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굵은 글씨에 동그라미를 치셔도 되고 아니면 노트에다가 필기를 잘 해주셔도 됩니다. 자, 먼저 포화 상태라는 건데, 포화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밥을 먹어. 배고플 때는 이제 포화 상태가 아니죠. 배고플 때. 그때를 불포화라고 하는 거고, 밥을 먹어서 이제 배가 어느 정도 찼어. 그럼 그때가 포화 상태예요. 근데 내가 그런 것도 있잖아. 도저히 못 먹겠는데 너무 과식을 해가지고 몸에서 막 음식이 불었어. 이런 경우는 이제 나 과하게 먹었다 이러지. 그래서 과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마다 온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름에는 공기들이 온도가 더 높을 거고 겨울에 더 차갑겠죠. 아무튼 이러한 공기가 수증기, 즉 물이야. 물을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이제 기체 상태인 공기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수증기라고 표현을 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 몰랐겠지만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여러분들 방에 있는, 지금 여기 교실에 있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 어떠한 변화를 주면 이 수증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수증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수증기가 물로 변해서 그 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냉장고에 캔음료이죠. 캔음료를 꺼냈죠. 여기다 밖에다 둡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 캔음료 주위에 뭐가 생겨요? 물방울이 맺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얼음이 녹은 그런 게 아니라 캔음료에 있던 이 온도랑 그리고 여기 대기 중에 있는 지금 현재 온도랑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수증기가 물로 변하게 된 거야.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지 대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런 현상들이 포화 상태에 대한 거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포화 수증기량인데요. 우리 포화 상태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런 포화 상태의 공기가 있을 텐데 그 1kg이라고 정해. 그러니까 그람으로 따지면 1000g이 되겠죠? 이 1000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람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오늘 많이 볼 건데, 보면은 그람 퍼 킬로그램이라는 단위가 붙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27.1g 퍼 킬로그램이라고 선생님 적어놨어요. 여기 부분이 27.1g 퍼 킬로그램인데 좀 보기 쉽게 여기 선에다가 적어놨거든. 자,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공기 1kg, 즉 공기 1000g에 27.1g만큼의 수증기가 있다. 혹은 30이라 그러면 1000g에 1kg에 1000g에 30g만큼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볍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설명만 되게 어렵지 사실 별거 없어.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있냐, 그리고 이제 해당 온도마다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다르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내용을 설명 한번 해볼게요. 지금 빨간 색깔로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 거, 여러분들 교과서 65쪽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건데요. 그래프만 봐도 알겠지만 온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을 이제 나타내는 이 곡선의 기울기가 어때? 위로 올라가죠. 우상형이죠. 그쵸? 즉 이거는 수학으로 따지면은 1차 함수에서 이거
정비례라고 하나? 아무튼 가로축과 세로축이 서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가로가 증가함에 따라 세로도 증가하는 정비례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증기량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함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알겠죠? 선생님 왜 여기 세로축에 포화 수증기량이라 안 적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건 해당 온도에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을 말하는 거지, 여기에 적혀있는 세로축의 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량을 의미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14.7이야. 14.7. 근데 만약에 여기에 위치하는 애는 여기에 위치하는 애는 지금 10도씨에서 위치하는 이 그래프 값을 가지는 여기에 하나가 점이 찍혀 있다. 그럼 얘는 현재 수증기량은 7.6밖에 안 되지만 얼마나 더 수증기를 가질 수 있냐면 7.1만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14.7까지 수증기량을 가질 수 있으니까. 조금 말이 어렵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고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가지가 않을 거예요. 이 문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도 연습 한번 했어요. 뭘로 연습했냐면 용해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용해도 재결정 기억나나? 그때 했던 내용이랑 진짜 거의 비슷해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습도인데, 상대습도는 이따가 이 포화 수증기량 내용 설명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로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전에 방금 전에 이어서 설명을 했긴 했지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보면 오른쪽 보면 가로축을 보니까 기온이라고 되어 있죠. 0도부터 표시 안 하고 마이너스 10부터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크게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그럼 마이너스 10도일 때는 세로축 보니까 수증기량, 이 수증기량을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구나. 0도일 때는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3.8까지구나. 10도일 때는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7.6, 20도일 때는 14.7, 30도일 때는 27.1이구나. 아까 말했지만 원래 여기다 적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 해석하는데 조금 더 편하라고, 그리고 교과서에도 여기에 적혀 있길래 여기에 숫자를 각각 적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아까 말했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어졌다고 봅시다. 여기에 이어졌어. 이렇게 쌤이 A라고 점을 찍어볼게요. A라고 찍어볼게요. 자, A라고 찍으면 얘 지금 온도가 몇 도야? 30도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해. 30도에서는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뭐냐면 이걸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했죠? 27.1만큼 있어요. 근데 A가 가지는 지금 현재 수증기량은 14.7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A라는 공기에, A 공기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27.1이야. 단 A 공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14.7이라고.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계속 포화 수증기라고 하는데 이 곡선이 바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왜 피읍을 이렇게 적었대? 웃기네. 선생님이 적었는데 선생님도 웃기네요. 뭐 하고 싶었는데 화살표 하려다가 말았나? 자, 아무튼 포화 수증기량 곡선. 그래서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지점이 포화 수증기량 값인 거고, 여기에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포화 상태가 아닌 거지. 즉 무슨 말이냐면 A는 아까 선생님이 불포화, 포화, 과포화 얘기했죠. 봐봐, 수증기량을 27.1이나 포함할 수 있는데 14.7밖에 포함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불포화 상태다라고 해요. 우리 용해도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이번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점을 찍었어. B야, B. 자, B라는 애는 지금 30도씨니까 몇 가지 가질 수 있어요? 27.1까지 가질 수 있는데 실제 가지고 있는 것도 27.1이죠. 그럼 이거 뭐야? 이게 바로 포화 상태라는 거죠. 포화 상태.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포화 상태.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상태, 포함하고 있는 상태. 최대로 포함하고 있잖아. 자기가 포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보자. 여기다가도 선생님이 찍었어. C. 자, 얘는 그럼 뭐야? 얘도 포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왜? 10도씨라는 C 공기는 7.6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지금 7.6이잖아. 그죠? 다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죠? C도 포화야. 하나만 더 찍어볼게. 여기에 찍어볼게, 여기. 얘 D야, D. D 상태인데, 봐봐. D는 지금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요. 잘 봐. 10도씨에서 몇 가지만
가질 수 있죠? 7.6까지만 가져가야 되지. 근데 몇이나 가지고 있어? 27.1만큼이나 가지고 있네. 이거 뭐야? 아까 말한 과포화 상태. 과포화 상태. 과포화. 과하게 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불포화고요. 이 수증기량 곡선에 해당하는 애들은 포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포화시키는 수증기량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얘네들을 과포화 상태라 그래요. 근데 거의 이런 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요. 우리 중학교에서는 이 포화 상태랑 불포화 상태 위주로 많이 다루니까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2학년 때 배운 내용이랑 똑같다 했죠. 뭐가 똑같냐면 바로 여기 알아볼 이 두 가지 내용이 똑같아요. 잘 봐. 대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 아까 말했잖아. 음료수 캔을 냉장고에서 꺼내왔어. 음료수 캔을 냉장고에서 꺼내왔어. 대기 중에 여기 놔뒀어. 그냥 평소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있다 보니까 이 음료수가 한 4도 정도 됐을 거야. 4도 이내에 꺼냈는데 여기 우리 이 집에 여러분들 지금 집 보일러 켜놓든 안 켜놓든 대략적으로 온도가 어떻게 돼요? 한 24도? 22도? 이렇잖아요. 그쵸? 25도까지 올라가는 집도 있을 거고, 그치? 보일러 켰는지 여부에 따라서. 근데 4도짜리야. 봐봐. 25도일 때는 수증기량을 이만큼이나 포화할 수 있대요. 그쵸? 이만큼이나 가지고 있는 거 대기 중에 대략. 근데 4도씨면은 여기쯤에 해당하겠죠? 근데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죠? 이만큼의 수증기를 갖고 있다가 4도씨 이내가 오면은 얘 4도씨 이내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이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만큼이나 수증기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증기를 포함하지 못하고 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물로. 우리 이른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방 안 온도랑 밖에 온도랑 달라요. 그죠? 낮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하지만 밤에는 온도가 확 내려가기 때문에. 자, 그때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 양이 적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밖에 있던 수증기가 어떻게 돼? 창문에 아침에 물방울로 맺히는 거 못 봤나? 혹은 플립에 이슬 맺히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럼 오늘 실험해 보세요. 아까 말했던 캔 뚜껑으로 캔으로 집에 콜라캔이나 사이다캔 음료수가 있으면 지금 당장 수업 들으면 꺼내. 잠깐 갔다 와. 10초 시간 줄게. 갔다 오세요. 갔다 왔죠? 갔다 오셨을 텐데, 네, 갔다 와서 여기 놔두세요. 책상에 놔두고 수업 끝나면 한번 보는 거야. 상황 어떤지. 꺼낸 직후에는 지금 물방울이 없잖아.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에 이제 수증기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야. 뭐야, 나 여기서는 더 이상 포화 상태가 될 수 없네? 그래서 이제 과포화돼서 나머지들은 다 이제 물방울로 변해버리는 거야. 과포화 상태에서는 수증기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물방울 상태로 이제 표면에 맺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 즉 물로 변하는 현상, 이걸 뭐라 하냐면 여러분 결이라고 합니다. 응결. 알겠죠? 응결. 적었죠? 자, 다음. 수증기가 이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를 뭐라 하냐면, 우리 플리트 이슬 맺힌다 하잖아요. 그쵸? 캔에도 이제 좀 있으면 이슬이 맺힐 거야. 그걸 이제 이슬점이라 그래요. 이슬이 맺히는 지점이라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내용으로만 들으니까 너네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 선생님 알고 있거든? 한번 직접 적용시켜 볼게요. 잘 봐요. A라는 애는 지금 불포화 공기잖아. 얘는 지금 14.7만큼 가지고 있어. 그치? 얘가 응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사실은 이제 포화 상태로 도달하게끔 이제 수증기량을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일상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온도를 낮추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온도를 낮춥니다. 몇 도까지? 20도씨까지. 자, 포화 상태에 도달했죠. 그쵸? 이제부터는 온도가 더 낮아지면 어떻게 돼? 응결되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이때를 응결점, 즉 이슬점이라 그래요. 이슬점. 응결하기 시작하는 시점, 이슬점. 자, 그러면 이제 응결은 얼마나 응결되는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좀 나올 거야. 잘 봐. A라는 애를요, A라는 공기 30도씨 A라는 공기를 미안합니다. 10도씨까지 낮출 거예요. 10도씨. 그럼 얘가 어디까지 와? 여기까지 오겠지? 여기까지? 그지? 여기까지 오겠지? 자, 그럼 A라는 애 봐봐. 여기서부터 이미 응결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얘의 이슬점, A의 이슬점은 몇이냐면, 선생님 여기다가 하얀 색깔로 적을게요. A의 이슬점. 20도씨가 되는 거죠. 왜? 여기서부터 응결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10도씨까지 온도를 낮출 거야. A라는 공기를. 그럼 낮추면 이만큼 응결되는 거잖아. 몇? 지금 여기가 지금 14.7이라고 여기다 적어놨죠? 여기가 14.7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7.6이죠. 자, 14.7에서 7.6을 빼는 거야. 그럼 몇이야? 7.1. 아, 그러면은 응결량. 7.1 그램 퍼 킬로그램까지 적어주면 완벽하겠죠? A를 10도씨까지 낮출 때. 그쵸?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A랑 B랑 C 있는데, 선생님이 1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보통 불포화 공기를 물어보긴 하거든요. 당연히 포화 공기인 애들은 여기 지금의 온도가 이슬점이 되는 거지. 포화 상태니까. B는 지금 이슬점이 30도. 그죠? C는 이슬점이 몇 도야, 얘들아? 10도.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여기에 만약에 선생님이 이 공기를 하나 가져왔어. 이 공기, 얘의 이슬점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되게 간단해. 그냥 뭐야 이거네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이슬점이네. 대략 한 27도 정도 되겠죠? 내려온 거 보니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얘를 이슬점은 27도씨인 거 알겠고, 그럼 얘를 한 15도까지 낮춘다고 가정해봐. 15도까지. 그러면 봐봐. 15도까지 낮추면 여기지? 여기에 해당하는 곡선을 그립니다.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죠? 직선을 그려서 여기랑 연결을 해. 얘가 15도까지 낮춰진다면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여기까지인데, 여기나 수증기량이 있어? 이만큼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응결된다는 소리야. 값을 빼주면 되겠죠? 뭐 여기가 대략 한 22, 뭐 여기는 대략 한 11. 그럼 빼면 11 정도가 응결량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된 거니? 근데 여기 선생님이 단위를 잘못 적었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응결량은 1kg당 여기 7.6이고 14.7이라 했으니까 A 공기를 이제 1kg을 이제 봤다고 했을 때 7.1g이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죠. 그쵸?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랑 문제 풀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말로서는 여기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화이트보드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딱 한 번만 더 똑같은 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보면은 포화 상태라는 거는 현재 수증기량이랑 그리고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같은 상태. 즉 내가 음식을 뭐 1kg이나 먹을 수 있어. 근데 1kg을 다 먹었다? 그러면 선생님 포화 상태가 되겠죠? 선생님이 1kg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600g밖에 안 먹었어. 그럼 포화 상태가 아닐 거 아니야. 잘 봐. 나는 고기를 몇 인분까지 먹을 수 있어? 선생님은 고기를 3인분까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기 몇 인분이죠? 고체 몇? 선생님은 고체 몇이 3인데 고기를 3인분까지 먹을 수 있으면 여기서 고기를 1인분만 먹어. 부족하겠지? 불포화 상태야. 고기를 4인분을 먹어? 배가 너무 부르겠지? 과포화 상태야. 고기를 3인분 다 먹어? 그러면 포화 상태인 거지. 여기 마찬가지야. 얘 봐봐. 30도씨에서 온도는요 27.1만큼 먹을 수 있대. 수증기를 27.1만큼 먹을 수 있는데 A 지금 보니까 14.7만큼 가지고 있죠? 그럼 얘는 난 27.1만큼 먹을 수 있는데 절반 정도밖에 못 먹었단 말이야. 그쵸? 이 말은 불포화 상태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게 포인트인데 여러분 이것만 그래프만 형태를 알면 다른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다른 뭐 수증기량에서는 뭐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항상 이러한 형태 취하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들이 장난을 많이 치거든.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연습을 합시다. 자, 일단은 65쪽에 보면은 스스로 확인하기 볼게요. 1번. 대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뭐라 한다 했죠? 응결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이 응결이라고 단어를 두 글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할까요? 낮을수록 증가할까요? 봐봐.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 즉 포화 수증기량을 의미하는 건데 기온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럼 높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수 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예시를 준 건데 잘 봐. 물방울이 맺혔대. 음료수 캔을 꺼내. 얘는 음료수는 지금 냉장고에 있다 보니까 4도라고 가정할게요. 냉장고 4도였어. 4도씨의 캔이야. 그죠?
주변의 공기도 대략 4도 정도 가깝겠죠? 근데 일상적인 우리 여기 대기 중에 여기 존재하는 우리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방, 여기 교실, 여기는 지금 온도가 한 25도 정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온도차가 나죠? 25도에서는 이만큼이나 수증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4도로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 버리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대기 중에 공기가 27.1만큼 있었을 수도 있고 뭐 25도라고 했을 때 뭐 14.7만큼 있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얼마나 있었는지. 근데 적당히 있었겠지. 불포화 상태더라도 뭐 이만큼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주 1만큼만 있었다? 아 그건 너무 억까입니다. 억까. 여기서 4도로 갑자기 내려오면은 이만큼밖에 수증기를 포함 못하는데 예를 들어 A만큼 있었다고 쳐. A만큼 있었으면 요만큼이 응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응결되는 게 캔의 표면에 물방울로 묻힌다라는 거야.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설명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문제를 같이 풀어봐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도 이 부분 이해할 때 물론 이제 지금은 당연히 쉽고 알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중학교 때도 나오지만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아까 말했죠? 다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포화 뭔지 모르겠는데 포화 수증기랑 곡선 뭐 이런 거구나. 1kg에 들어있는 거구나. 이것까지 잘 몰라도 돼. 그냥 포화 수증기랑 응결 이슬적 이렇게만 알면 되지 하나하나 용어를 설명할 필요까지 없어. 근데 난 그때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하나하나 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시키면 정말 쉽거든요. 그 용해도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 어려웠잖아 솔직히. 근데 문제에 적용시키니까 어때?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주는 문제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5점짜리 주는 문제구만. 약간 쉽게 느껴졌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배울 내용의 마지막 상대식도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한쪽만 넘겨보세요. 66쪽, 67쪽. 자 여기는 선생님이 말로써 설명을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따로 안 그려줬어요. 지금 이 수증기랑 곡선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고 67쪽 오른쪽 위에 보면요. 지금 그림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 습도, 이슬점 변화라고 나와 있죠. 지금 그래프를 같이 해석해 볼게요. 지금 빨간 색깔 그래프는 기온, 파란 색깔은 습도, 초록 색깔은 이슬점인데 이슬점은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이제 두 가지야. 기온이랑 습도. 변화 양상이 어때요? 기온이 높을 때는 습도가 어때? 낮죠. 기온이 낮을 때 습도가 어때? 높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그래. 맑은 날에 얘들아 그 어머님들이 그 얘기 하시잖아. 오늘은 습도가 괜찮아가지고 빨래가 잘 마르겠네. 오늘은 습도가 너무 높아서 빨래가 안 마르겠다. 이게 얘기하시잖아. 무슨 말이냐면 빨래가 잘 마른다는 건 습도가 낮아야 된다는 뜻인 걸 알고 있죠. 봐봐, 습도가 낮은 날은 빨래가 잘 마르는 날은 어떤 날이야?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맑은 날이죠. 온도가 높은 날. 그잖아.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어떻다고 지금? 낮잖아. 빨래 마르는 걸로 생각하면 되게 쉬워. 빨래 마를 때 필요한 조건은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은 날. 온도가 높더라도 무더운 여름날에 비가 오면 빨래가 잘 마르겠어? 안 말라. 왜? 비가 올 때는 비가 곧 물이고 이 물이 수증기라고 전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은 날이 맑지 않죠. 비 오는 날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렇게 추운 온도에 따른 이제 계절에 따른 수증기랑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비 오는 날은 일단 습도가 높아. 무조건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 오는 날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맑은 날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그치 그래프에서. 그래서 기온이 이제 높아지는 오후 한 1시, 2시, 3시 이때쯤에는요. 기온이 높아지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습도는 상대적으로 이 햇빛 때문에 수증기가 다 날아가니까 낮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기온이 떨어지면 이제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 조건이 되잖아. 해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오후 밤 되면 그때는 이제 다시 습도가 점차 올라가는, 기온과 습도는 반비례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비 오는 날은 상관없이 항상 수증기량이 높으니까 습도가 높다. 실제로 그렇잖아. 뭐 학교에 왔을 때 친구들한테 야 장난하지 마, 나 오늘 장난할 기분 아니야. 약간 오늘 날씨도 꾸리꾸리해가지고 기분 별로라고.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가 올라가거든. 그렇습니다. 상대습도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상대습도라는 건 말 그대로 상대적인 습도를 얘기해요.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습도 있죠. 와 오늘 습도가 굉장히 낮다, 습도가 너무 높다,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습도는 상대습도예요. 물론 절대습도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배울 내용은 상대습도니까 이 상대습도에 대해서만 우리가 평소 일상적으로 쓰는 이 습도에 대한 내용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습도라는 건 되게 간단해. 책에 여러분들 66쪽에 그
네모칸 박스 안에 이거 적혀 있을 거야. 상대 습도 %는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 분해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 곱하기 100.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한 번만 읽어서는. 야, 이렇게 보지 마.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 그대로 따라서 옮겨 적으세요. 알겠죠?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너무 말이 더러워. 너무 깔끔하지가 않아. 선생님이 깔끔하게 적어볼게. 상대 습도 퍼센트 비율로 나타내는 건데 100분율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 상대 습도 100%라고 하면은 이제 포화 상태인 거고, 상대 습도가 100%보다 낮다. 그럼 불포화 상태인 거예요. 잘 봐요. 똑같이 이렇게 반을 나눠줘요. 여기 책에도 뭐 수증기량분의 수증기량 적혀 있죠. 근데 딱 두 개만 적으세요. 위에는 현, 밑에는 포. 두 개만 적었어요. 두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적는 거야. 현재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 자, 그리고 밑에는 포 적었죠? 뭐냐면 포와 수증기량. 이게 그 책에 있는 내용이야. 여기다가 마지막 100분율로 나타내야 되니까 뭘 해야 돼?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세워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온도 구간에서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은 이 곡선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이 현재 수증기량은 문제에서 보통 주어질 거야. 잘 봐. 예를 들어서 A라는 애의 상대 습도를 구해보래. 어떻게 구할 거냐면 A는 잘 봐. A는 지금 30도니까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27.1이라고 아까부터 계속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적어. A의 상대 습도 구하는 방법. 상대 습도. 밑에다 적을게요. 선생님 칸이 좀 부족해서. 여기 상대 습도는 자, 분모에다가 뭐 적으랬어? 포화 수증기량. 몇이야? 27.1. 그대로 적어요. 1kg에 27.1g만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단위를 g/kg으로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이제 A 현재 수증기량이 몇이에요? 그대로 값 읽어주면 되죠? 14.7이라는 거 알 수 있죠? 14.7 g/kg.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곱하기 100 하면 값이 얼마나 나오겠어? 뭐 대략 이게 2분의 1 정도 되니까 50% 정도 나오겠네요. 그쵸? 대략 정확한 값은 아닌데 대략 50% 정도 되겠다라고 알 수 있는 거야. 혹은 하나만 더 해볼게. A 말고 C로 해볼게요. C는 지금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몇이지? 7.6. 지금 현재 수증기량은 몇이지? 똑같이 7.6. 왜? 포화 상태니까 최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 그치? 그럼 7.6분의 7.6은 몇이야? 1.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100. 그래서 여기 포화 상태에 있는 애들은 얘들아 상대 습도가 100%야. 불포화 상태에 있는 애들은 상대 습도가 100% 미만이고. 알겠지? 이거는 사실 필기한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이 일부러 필기 안 해줬어. 상대 습도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야 익숙해지는 거야. 이거는 필기한다고 뭐 풀어내는 그런 게 아니야. 알겠죠? 필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곧 끝나니까 영상 끝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판 이용해서 풀 거니까 혹시 필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노트 밑에다가 이어서 같이 선생님이랑 따라 그려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운 건 아닌데 되게 처음 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거나 혹은 머리가 복잡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 한 번만 더 할게요. 포화 상태라는 건 아까 말했죠? 햄채 몇? 선생님은 햄채 3 이러면은 햄버거를 최대로 3개까지 먹는다면 그 사람은 포화 상태인 거고, 1개밖에 안 먹었다 그러면은 이제 불포화 상태인 거고, 더 많이 먹으면 과포화죠. 근데 과포화는 거의 안 나오니까 모르셔도 돼요. 자, 그럼 포화 상태를 가지고 나타낸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 해서 이렇게 곡선을 보통 그려서 줘. 온도에 따른 분포를. 보통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슬점도 알아볼 수 있고 응결점이래. 응결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볼 수 있고 이슬점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상대습도도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문제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문제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